자, 오늘 강의는요, 1강 공장 중개 기본 구조와 시장 이해로 시작을 하는데요. 핵심 내용들은 1강, 2강에서 이 내용들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조금 딱딱한 내용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토지공법 기초가 좀 들어가 있어요, 2강에. 그래도, 실제로 쓸 내용들만 제가 최소한으로 넣었거든요. 그래서 중개사분들,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첫 번째 강의에서는 무료 특강 때도 좀 말씀드렸지만, 이 공장 중개에 그때 질문이 아마 이런 질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손님들을 만나서 어떤 물건을 어떻게 계약이 이루어지는지 제가 실제로 계약한 사례들을 여러 가지를 케이스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공장 중개하면 이런 손님들을 만나서 이런 프로세스로 실제로 이렇게 계약이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거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강의를 총 8강까지 이제 구획을 했는데요. 먼저 프로세스와 목적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해요. 1강과 2강은 개념과 법령입니다. 그리고 사례에 기반으로 저희 공장 중개에 꼭 필요한 것만 여러 가지 법령을 설명하느라 시간 보내지 않을 거예요. 그 부분은 걱정하지 마시고요. 두 번째에서는 실제로 우리 중개사들이 현업에서 매물 조사를 어떻게 하는지, 현장 납사갈 때 뭘 보는지, 고객한테 브리핑 하려고 했을 땐 뭘 준비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3, 4강에서 다음 주 차시에 배울 거고요. 5, 6강에서 실제로 계약서를 써야 되니까 저희가 손이 안 가는 게 이게 계약서에 뭐 잘못 써서 실수할까 봐 중개사고 날까 봐 좀 두려운 게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5, 6강에서 그건 제가 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저희 공장 중개를 하면서 토지 쪽으로 확장해 나갈 수 있는 토지 개발 그리고 개발 컨설팅에 대해서 자세하게 더 설명을 해드리고 일부 지식들을 같이 학습을 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 중개사 브랜딩과 마케팅, 제가 실제로 어떻게 마케팅을 해서 여기까지 해왔는지에 대해서 제 사례를 100% 오픈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제가 체계적으로 준비를 했고, 오늘 1강, 2강부터 저와 함께 이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매 강의마다 저를 소개하진 않고 아마 이번이 마지막 제 소개 시간일 거예요. 땅 보는 김 소장, 김찬호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창고연구소 부동산 중개 대표 공인중개사를 하고 있고요. 저희 사무실에는 현재 소속 중개사분이 4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오래된 팀장님은 6년 정도 저와 같이 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온 실장님들도 있고, 나머지 3분은 좀 바뀌다가 1년 되신 분도 있고, 6개월 되신 분도 있고, 2년 되신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사무실은 현재 좀 5명이 이제 일하고 있고요. 저는 2016년도부터 개업 공인중개사로 회사를 조금씩 키워왔습니다. 처음엔 저도 7평짜리 정말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을 해서 3, 4년, 5년 정도 실력을 쌓고 지금은 한 30평 정도 규모의 창고연구소 부동산 중개로 2020년에 확장 이전을 했는데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잘 생존해 있습니다. 공장 창고 토지 중개로 시작해서 공장 창고 토지 중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년 차입니다. 만 10년이 넘었고요. 이제 올해 10월 말이 되면 만 11년이 됩니다. 그래서 저보다 선배님들 많으시겠지만 이 업계에서 저 정도 경력이면 짧지는 않은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누적 중개 매출 30억, 그중에 제가 한 18억 정도 한 것 같고요. 부동산 마케팅 전문가이며 직접 토지 개발 주식회사 KNY 개발을 설립해서 토지 개발을 직접 해서 분양을 성공시켰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도 하고 있고, 컨설팅 회사도 하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 소개를 마치고 바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강 강의에서 어떤 걸 얻을 수 있냐면요. 산업용 부동산 시장의 수요자와 참여자들을 이해하게 되고요. 중개 과정에서 어려움, 필요한 용어 및 법률을 파악을 해야 돼요. 기본 개념은 정확히 잡고 들어가야 앞으로 강의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기본 개념을 확실하게 잡을 거고요. 그리고 정말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어떤 유형 고객을 만나고 중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게 되고요. 그리고 장단점, 중개 흐름에 대해서 1강에서 배울 겁니다. 그리고 2강으로 넘어가면요. 실제로 실무에서 쓰이는 공장, 창고, 뭐 근생, 뭐 제조업소 이런 게 뭔지, 이게 왜 어떻게 알고 중개에 접근해야 되는지, 그리고 허가 업종과 비허가 업종, 고객에 따라서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이 있고 자유 업종이 있어요. 상가, 식당도 마찬가지죠. 허가 업종이 있고 자유 업이 있고 저희 쪽엔 어떤 허가 업종이 있고 자유 업종이 있는지, 이 사람들은 어떤 건물에 어떻게 중개를 시켜야 되는지 이 실무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산업단지와 개별 입지 공장이 뭐가 다른지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건축물 용도의 사용 문제를 이해하고 중개사고 날 만한 내용들을 제가 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공장 중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가볍게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저희는 주로 도시 지역 밖에서 사람들은 도시 지역에 모여 사는데요. 저희는 조금 벗어나서 도시 지역 밖에서 다양한 산업과 생활 밀착형 업체입니다. 저희가 제조업 고객만이 대상이 아닙니다. 공장을 하는 고객만 많을 것 같지만 정말 다양한 업종의 다양한 산업의 고객들을 만나거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토지 중개를 같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장은 토지 위에 지어져 있기 때문에 100% 토지를 끼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식산업센터 같은 건 별개겠지만 저희가 취급하지 않으니까 별론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지역적이에요. 관계 지향적이고 전문성과 신뢰가 중요합니다. 실력 없으면 물건 단순 소개밖에 못해요. 개발업자들 만나도 그 사람들이 중개사들이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제대로 대화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정보 비대칭성이 굉장히 심하죠. 아마 토지 정보 얻어보려고 했는데 잘 소통이 안 됐던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것도 왜 그런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 물건의 개별성이 아주 강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자들은 주거용은 개인 중심이지만 저희는 거의 법인이나 기업체 중심이 많습니다. 중개 흐름도 단사 분석, 인허가 검토 등 복합적인 프로세스를 거치고요. 전문성이 높게 요구됩니다. 건축, 인허가, 법령, 설계 등에 대한 이해와 개념,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고객에게 컨설팅하고 끌어줄 수는 있어야 돼요. 그리고 수수료 규모는 거래 규모 크죠. 거래 규모 큽니다. 경쟁 환경, 물론 여기도 뭐 중개업의 세상에 뭐 완전 블루오션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저희는 틈새 시장이에요. 이 시장을 아예 생각도 안 하는 중개사가 굉장히 많거든요. 학원 이제 자격증을 막단 신입 중개사들 얘기를 들어봐도 다 뭐 빌딩이니 뭐 상가니 아파트니 오피스텔이니 이 안에서 사실 고민을 하지 나 공장을 해볼까 하고 고민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 시장 크기에 비해서 굉장히 진입 장벽이 낮고요. 경쟁자가 적습니다. 실제로 제가 채용을 해보면요. 많이 한 10명 중에 3명 정도는 두세 명은 살아남습니다. 이 정도 비율이면 아마 직원 채용을 해보신 분들이면은 굉장히 잘 살아남는구나라고 바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비도시 지역을 말씀드렸는데 도시 지역, 비도시 지역이 뭐냐? 중개사분들이 많으니까 간단히 설명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도시 지역이 있으면 여기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지역이 있고 도시 지역 밖에서 저희가 주로 하는 건 관리 지역이 있고요. 그리고 도시 지역과 도시 지역 밖 사이에 끼어 있는 완충지대인 녹지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농사를 짓는 농림 지역이 있고요. 이렇게 세 가지 용도 지역 그리고 산업단지인 공업 지역까지 저희가 주로 중개하는 용도 지역은 크게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보통 주거용 상업용 하시는 분들은 주거 지역에서 아파트를 하시거나 상업 지역에서 상가를 하실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서 저희가 주로 취급하는 땅과 건물은 요 용도 지역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거 상업용 중개와 거래하는 물건들의 차이가 여기서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공업단지는 산업단지 내 공장이 있을 수 있고요. 녹지 지역은 자연녹지, 생산녹지, 보존녹지 내 제조업소나 근생 창고들을 주로 다루게 될 겁니다. 그리고 농림 지역에도 창고들이 있는데요. 뭐 농림 창고라고 부르기도 하고 1차 가공 공장이라 부르기도 하고 이 안에서도 근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구별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저희가 주로 많이 투자도 하고 중개하는 곳은 관리 지역이 많습니다. 산업단지가 아니고 개별 입지라고 하면 대부분 관리 지역에 공장들이 있는데요. 공장, 뭐 창고 시설 여기도 근생.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고 뭐 다양한 산업에 기반한 이런 건물들, 이런 사옥들을 중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요 안에 있는 섹터에 있는 물건을 주로 땅이든 건물이든 중개를 하게 된다라는 걸 미리 말씀드리고요. 저희 공장 중개 프로세스 흐름도를 한번 살펴볼게요. 물건 조사부터 해서 분석, 수요자를 매칭하고 현장 답사를 저희는 거의 필수적으로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조금 차이점인데 물론 안 보고 할 수도 있지만 본 거랑 안 본 거랑 너무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파트는 단지 내 부동산 좀 하시는 분들은 아마 물건이 나왔다고 그 집에 가보시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저희는 물건이 나오면 현장은 거의 90% 이상 다 방문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 경력이 많은 저도 마찬가지고요. 리스크 검토 잘 해야 되고 특히나 도로, 허가 조건, 뭐 땅이니까 땅의 경계 같은 거를 잘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약 협의 과정에서도 좀 예민한 부분들이 있고요. 체결 계약서 잘 써야 되죠? 이 부분은 저희 5강에서 계약서 잘 쓰는 과정들도 배울 거고요. 사후 관리, 사후 관리도 기본적으로 해줘야겠죠. 조금 차이점이 있는데 이것도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공장의 수요가 생기는 이유들, 이 기업체들의 사업 이전, 사업 확장, 축소를 하던, 신규 창업하던, 어쨌든 그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넓은 공간이. 그런 수요들을 저희가 공장이든 제조업이든 물류업이든 공간이 필요한 다양한 업체, 생활 밀착형, 저희가 받아보던 공업사, 카센터, 그리고 스포츠 관련이라고 하는 건 뭐 풋살장, 배드민턴장, 야구장, 뭐 캠핑용 식당 이렇게 공간이 필요한 대부분 업체들, 뭐 스튜디오, 촬영 스튜디오, 파주 같은 경우에는 상암동과 가깝기 때문에 스튜디오 시설도 한 100평, 200평, 500평, 700평 이런 창고들 안에서 그런 스튜디오 촬영소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런 촬영소의 소품이든 차량을 대관해주는 그런 렌탈 업체들, 공연 산업에 뭐 조명이든 음향 장비든 이런 걸 공급해줘야 되는 그런 렌탈 업체들, 이런 굉장히 많은 중소기업들이 저희의 중개 대상입니다. 그래서 뭐 공장 창고 중개라 해서 제조업, 물류창고 손님들만 있을 것 같다? 아닙니다. 이런 손님들은 전체 한 50%, 나머지 50%는 정말, 정말 다양한 산업군의 고객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트렌드도 알 수 있고요. 뭐 실례로 제가 2018년인가요? 그때 비트코인이란 게 뉴스에 나오지도 않던 시절, 그게 한 200원, 200만 원 정도 1코인에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저한테 일주일에 한 7명에서 10명이 채굴장할 공장을 구해달라. 채굴장을 해야겠다. 그래서 전기가 승합되어 있는 공장으로 임대를 하겠다. 그 문의가 엄청 왔어요. 그래서 대체 사장님 그 코인이 뭔데 그렇습니까? 해서 그 사람이 막 이렇게 당신도 채굴기를 하나 사라든지 코인 좀 사라고 했는데 네, 몰랐죠. 그게 이렇게 될지. 네, 어쨌든 이런 산업의 변화에 따라서 다양한 재밌는 이슈들이 좀 생기기도 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비트코인 채굴 공장 임대해줘서 돈 많이 벌었고요. 2020년 때도 코로나 마스크 공장 중개해줘서 돈 많이 벌었습니다. 그때 마스크 공장 덕분에 제가 지금 이 사무실 이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무실 제가 오픈하는데 그래도 한 8천만 원 정도는 들었거든요. 보증금 포함해서. 그래서 그런 이슈들이 좀 이렇게 한 번씩 터져주는 재밌는 공장 중개의 세계로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아이고,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장단점이 뭐냐. 그래서 그럼 뭐가 좋은데? 라고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여기 진입장벽이 존재합니다. 잘 엄두 못 냅니다. 그리고 어줍지 않게 들어왔다가는 눈물 흘리면서 가시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전문성을 확보하면요. 아주 좋은 기회가 있고, 또 그 전속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어떤 전속이냐면 분양 전속도 그렇고. 왜냐면 다른 중개사들이 전문성이 없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그럼 내가 말이 통하고 내가 이 사람의 니즈를 잘 긁어주면 저한테만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나만의 캐릭터로 전문 중개사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점이 있고요. 단점은 단점도 있죠, 당연히. 좋은 것만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현장까지 이동 거리가 좀 깁니다. 그래서 좀 게으른 분들은 좀 귀찮아서 현장을 안 가면 계약이 안 나와 버려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단점이 아닐까. 반대로 좀 부지런하게 내가 현장들 다닐 수 있다, 활동적이다,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또 이게 단점이 아닐 수도 있죠. 네. 근데 각 물건이 개별성이 강해서 똑같은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물건이 좋은지 안 좋은지 뚜렷이 들여다보고 분석하는데 시간을 많이 쏟아야 돼요. 쏟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단점이다. 기본 지식 외에도 좀 공부하고 알아야 될 게 많다. 그리고 조금 토지 개발행위 허가가 끼어 있는 토지 중개, 공장 용지 중개 같은 경우에 중개 사고 위험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단점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부터 궁금해하시던 실제로 제가 계약한 사례들을 조금 가지고 와봤어요. 이러이러한 손님들을 어떻게 만나서 제가 계약을 쳐서 어느 정도 수익들이 생기는지 뭐 그런 것들을 가볍게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거는 올해 초인가요? 올해 한 2, 3월 정도? 네. 고객은 제조업이었어요. 건설 쪽에 들어가는 이런 자재들이나 장비들을 좀 공급해주는 업체였고, 이분은 고양시에 있는 공장 임대가 만료되어서 파주로 이전을 하는데 좀 매입을 하고 싶어 했어요. 이제 건물을 지을 땅을 찾았고 예산 한 20억 정도 이하였습니다. 그래서 뭐 대형 차량 진입이 가능해야 되고 좀 시끄럽대요. 그래서 민원이 없는 곳으로 원해서 어떤 흐름으로 중개가 됐냐면 이분은 지인의 소개로 왔어요. 제가 하고 있는 모임에 어, 형님이 어느 거래처에 저를 소개했는데 그 거래처에 또 거래처예요. 하여튼 복잡해요. 근데 와서 어쨌든 연락이 왔어요. 한 달이 건너서. 그래서 이분이 자기는 뭐 이런 업체고 이렇게 민원이 없고 근데 큰 차는 가야 된다. 근데 나는 뭐 시세대로 나온 건 안 살 거다. 싼 걸 살 거다. 뭐 이런 식의 대화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건을 몇 가지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하지석동 탄현면, 원록면 물건을 제안을 하고 그중에 탄현면에 있는 물건이 그 매도자가 지금 딱 좀 급한 상황이 된 거예요. 원래 한 몇 달 전부터 좀 급했었는데 점점점 이제 돈이 압박이 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해서 여기 지주와 딜을 해서 금액을 130까지 평당 160에서 130까지 한 20% 정도 금매를 조정을 해서 이렇게 세 군데 제안해서 바로 이건 운 좋게 계약했어요. 그리고 토지 계약이라고 너무 어렵게 만드는 건 아니에요. 저희도 모든 계약이 그렇지만 한 10명을 만나면요. 한두 명은 물건 한 몇 개? 한 2주 안에 뭐 계약을 하는 케이스들이 종종 나옵니다. 대신에 이분은 소개를 받고 왔기 때문에 저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있었죠. 이 지역의 전문가라는. 이제 그런 좀 어드밴스가 있었지만 토지도 이런 식으로 좀 빠르게 진행되는 케이스도 있다. 그래서 토목 및 건축 도면을 확인하고 계약서를 작성했고요. 토목공사 완료 및 허가자 명의 변경 조건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공장 등록을 해야 돼서 공장 등록 요건을 사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들이 지금은 생소하실 텐데 하나씩 저의 강의와 함께 내 것으로 만들어 갈 거니까요. 계속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그 방금 얘기한 중개한 땅이에요. 그래서 이 땅 같은 경우에 이 파란색과 빨간색이 다 한 사람 소유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 전체를 팔아도 좋고 아니면 앞에 건물 있는 것만 팔아도 좋고 뒤에 파란색만 팔아도 좋다. 뭐든 팔아만 다오라는 상황이었고 여기에 내가 도로를 개설을 해주겠다. 그리고 이 건물과 이 앞에 도로를 네가 가져가라라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지적도를 보니까 여기에는 이건 제가 만든 거고요, 자료로. 위에는 제가 매각 자료로 여기를 만든 거고. 근데 지적도를 보니까 뭐라 도로가 없네. 라는 거예요. 두 필지인 거예요, 지금은. 여기 공장 용지 하나, 여기 임야로 된 필지 하나. 그럼 계약할 땐 두 필지인데 잔금 땐 세 필지가 되는 건가? 허가자 명의 변경 해야지. 근데 그게 뭔데? 건물 설계 변경도 했어요. 그게 뭐지? 도로는 나중에 지분 등기할 거야. 지분 등기. 그래, 알겠어. 이게 뭐지? 이제 이런 것들을 알아야 땅과 공장 용지 하면서 고객한테 신뢰도 가고 매도자들이 뭔가 맞지 않는 말을 했을 때 지적을 해준단 말이죠. 그렇게 장난을 못 치게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씩 배워 나갈 겁니다. 그래서 파란색 부분이 분할 매매되는 거였고요. 필지 분할되어서 도로 개설 예정이었고, 이거는 어, 브리핑을 어떻게 할지, 허가사항은 어떻게 짚을지, 계약서를 어떻게 쓸지 이렇게 강의마다 배울 거고, 간단히 지금 말씀드리면 이제 이- 여기 기존 공장 용지가 있었고, 이제 뒤에 있는 땅에다가 허가를 받을 때 이 같은 사람 소유니까 내 공장 용지에 이만큼 떼어서 여기 도로로 편입하겠습니다. 도로관리대장에 편입하겠습니다라는 서류를 내면서 허가를 내는 거예요. 근데 개발행위 사업이 준공이 나야지 여기가 또 도로로 찍히거든요. 분할되어서 이제 이런 절차들이 있다는 걸 고객한테 설명을 하고 계약서도 그렇게 작성을 하고 추후에 다시 필지 번지가 나오면 계약서를 다시 쓰기로 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이런 땅들이
실제로 계약이 이루어진다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내용이고, 아이고, 네. 이제 좀 어려운 내용 좀 들었으니까요. 머리 좀 아플 것 같으니까 좀 쉬운 건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저는 어려운 것만 하면 어떻게 중개합니까? 어려운 거 하나 하면 쉬운 것도 해야겠죠. 이분은 도소매업 창고 유통 분야였어요. 저희가 좋아하고 임대인도 좋아하는 깔끔한 창고 유통 손님. 그리고 고양시에 위치한 창고를 사용 중이었는데 신규 창고를 좀 확장을 하셔야겠대요. 그래서 평당 한 3만 원 전후고요. 이분이 200평 정도 창고가 필요하고 40피트 컨테이너 차량이 진입해야 돼요. 그리고 높이는 3단 렉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안에 사무실을 구비하고 상하차 공간이 있어야 된답니다. 또 중개 흐름은 이분은 그냥 인터넷 광고 보고 전화가 왔고요. 필요한 면적과 시기, 위치, 도로 이런 걸 제가 물어봤어요. 네, 그거에 맞게 추천 리스트를 제공을 했고요. 다양하게 좀 제안해 드렸어요. 고양시에 있는 물건, 파주시에 있는 물건, 제가 이분한테 한 8군데 정도 제안해 드리고, 그리고 다음날 또 한 4군데 정도, 총 12군데 정도 제안해 드려서, 고객이 직접 현장 답사를 거의 대부분 갔고요. 그 중에 마음에 든다는 2곳만 제가 동행해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결정을 금방 하시고, 임대 손님들은 금방금방 결정하세요. 날짜가 정해져 있는 분들은 창고가 직접 거주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과 도로 여건 이게 맞는다고 하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보통 첫 대면부터 일주일에서 2주일 안에 대부분 임대 손님들은, 정확할 손님들이면 다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1, 2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60평 3개 동을 계약을 했고요. 창고이기 때문에 허가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근생 건물에 해도 됩니다. 그리고 보증금 4,500에 월 450. 그 당시에는 조금 지금보다 임대료가 저렴했으니까 2년 계약, 통상적인 2년 계약 했고요. 뭐 계약일로부터 1개월 후 잔금, 그리고 내부 사무실이나 렉시설은 인수하기로 했고, 뭐 화재보험 가입하고 원상복구를 특약사항 넣고 이렇게 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물들은 실제로 이렇게 세 동으로 이루어진 가장 좀 흔한 형태고요. 이런 게 대지가 한 500평, 건물이 한 180평 정도, 그리고 뭐 천막이 좀 일부 있고 이런 게요. 매매가가 한 20억 정도 하고요. 임대가가 한 450에서 저희 지역은요. 한 500 정도 해요. 이런 거 임대 양타하면 800이에요. 수수료 다 잘 나옵니다. 네. 800이에요, 800. 임대 거래, 임대 결정도 빨라요. 이게 매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업하시는 분들이라 다 이 보는 눈도 있고, 그리고 뭐 좋은 시기에 이런 거 매매 하나 하면 20억 1,800만 원씩입니다. 한쪽에서 양쪽에 3,600이에요. 지금 저도 이 거래를 해서 뭐 양쪽에 한 800만 원 정도 벌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이것도 임대예요. 식품 공장, 이분은 그 냉면 육수 공장 하시는 분이었고요. 이분이 사업이 잘 돼서 강남연옥이거든요. 강남연옥 그 대표님이시고 육수 공장 했었고 생산 물량 확대로 제조 시설 확장이 필요해서 배평 공장 임대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식품 제조업이기 때문에 허가에 적합한 건물을 소개해 줬어야 됐고요. 난 공장 등록증, 록자 어디 갔어? 공장 등록증이 필요하고 내부 해썹 기준 설비를 설치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원 없는 곳에 위치해야 됐고요. 직원들이 와야 돼서 대중교통이 필요했어요. 이런 요건들을 요구하셨고 그거에 맞게 중개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첫 고객이었어요. 기존 고객은 아니고 전화로 상담을 시작했고 깨끗한 신축 공장을 찾았어요. 도심지에 가까운 곳 그리고 제조업이나 그 인증이 필요하니까 제조업이나 공장 건물로 소개를 해줬어야 됐고요. 그래서 좀 다양하게 이분도 제안을 했는데 한 4군데, 5군데 정도 그중에 파주 운정과 가까운 황지석동에 있는 공장을 결정을 했어요. 현장에 민가도 없었고 도로변이라 대중교통도 좋았고 제조업소여서 허가도 가능했고 여기 한 가지 오폐수라는 게 있거든요. 오폐수 직관, 하수 직관도 연결이 되어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수정말 처리장 직관 연결을 확인했고요. 렌트프리를 한 2달 정도 받아냈습니다. 임대 설득해서 5년 계약을 쳤고 3년 후에 임대료 인상이 가능한 특약을 적었습니다. 이 공장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신축 공장이었고 도로변에 가다 보니까 뭐 임대인 번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화해서 물건을 접수했었고, 이게 월세가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300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임대해서 그 당시에도 뭐 한 510, 뭐 500, 550 정도 한 건에 중개 수수료를 벌었던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실제로 뭐 이런 공장 창고 임대 빈번하고요. 매매는 사실 요즘 같은 시기에 많이 적습니다. 근데 매매도 많은 시기에는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런 손님들을 만나고 이런 흐름들로 중개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공장 중개를 하다 보면, 이제 이런 협업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어떤 업체들하고 어떤 협업들을 하는지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먼저 저희는 자주 통화하는 게 토목건축 설계사예요. 오늘도 통화를 했는데 아침에 건물 용도 변경 때문에 건축사 사무소하고 통화를 했었고, 그리고 토지 개발 허가, 지금 근생으로 허가받은 땅인데 공장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토목사무실하고 어제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 업체들하고 저희가 인허가 자문을 하고요. 그리고 뭔가 도면을 그려야 될 때, 토지 위에 그림을 그릴 때, 뭔가 내가 미리 잘라보고 싶고 건물을 안 쳐보고 싶을 때 이 사람들하고 저희가 도면을 요청하고 저쪽에선 저희 요구를 들어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저희가 고객이 결정을 하면 설계 의뢰를 연결해주고 이런 서로 왕래하는 관계가 있고요. 두 번째는 건설회사와 관계가 있습니다. 건설회사는 저희 건축 시공을 소개해주기도 하지만 이 건설회사들이 거의 다 지역업체예요. 마당발입니다. 지역업체 마당발. 이 사람들이 저희한테 매도자를 소개해주기도 하고 매수자를 연결해주기도 해요. 그럼 저희가 이 사람의 인맥을 활용해서 중개를 하고 뭐 관계에 따라서 일부 커미션을 챙겨드리기도 합니다. 건축 시공을 연결해주면 이런 건 자연스럽게 오게 되어 있어요. 서로 윈윈하고 서로 벌어주는 이런 구조가 건축 회사와 건축업자들과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법무사하고는요, 등기 의뢰 연결하게 해주고, 그리고 계약서 작성이나 취득세 문의, 등기 문의. 토지 같은 경우엔 계약서를 잘못 쓰면 등기하기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게 등기하기 적합하게 계약서를 내가 잘 작성을 했는지, 저도 가끔 법무사와 상의를 하고 제 계약서를 컨펌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역 개발업체, 저희 큰 손님이죠. 이분들은 일단의 토지를 사요. 사서 도로를 연결하고 칼질을 합니다. 칼질을 해서 저희에게 매각 의뢰를 하는 거죠. 저희는 이걸 팔고 수수료를 받습니다. 수수료 얼마냐? 저희 지역 문화는 평당 5만 원. 그리고 이런 개발할 좋은 땅이 나오면 저희도 돈 있는 개발업체에 먼저 가서 땅을 제시를 합니다. 왜냐고요? 이 사람들이 땅을 제일 잘 보고 진짜 싼 땅이면 바로 결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경험도 많고 선수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싸고 좋은 땅은 일반 기업한테 절대 못 갑니다. 이런 땅으로 돈 벌고 싶어 하는 업자들이 수두룩 빽빽해요. 모든 지역에. 전문 업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뭐 일반 기업에서 이렇게 싼 땅을 사서 자기가 돈 벌고 싶어서 백날 찾으러 다녀봐야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여기가 더 빨라요. 소식도 빠르고 인맥도 빠르고 중개사들도 이 사람 설득하느니 진짜 좋은 땅 일로 갖고 가거나 내가 사람들 투자받아서 직접 사버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구조가 있다 이런 사람들과 주로 협력을 하면서 협업하면서 저희는 중개가 이뤄집니다. 여기 은행도 있겠죠? 은행. 저희는 지점장과 직접 다이렉트로 통화해요. 대출 상담사가 이런 공장이나 상가는 없거든요. 주거용만 대출 상담사가 있고 그래서 저희는 다이렉트로 지점장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대출을 잘 뽑는 지점장을 끼고 있는 게 저희의 또 역량입니다. 이렇게 제가 좀 빨리 이제 1강 거의 다 왔고, 이제 2강에서는 공장 관련 법령과 이제 용도 이해에 대해서 쭉쭉 나갈 거예요. 이 중에서 꼭 필요한 부분만 하는데, 특히나 이런 농업진흥지역과 농림창고가 뭔지, 건축물 용도 변경, 주로 어떤 것들을 어떻게 용도 변경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용도의 업종을 중개할 때, 공장에 창고 손님 중개하면 어떻게 되나요? 창고에 공장 하시는 분 소개할 수 없나요? 뭐 근생에서 공장 제조업 해도 돼요? 손님들도 많이 물어보시고 저희도 직접 소개를 하려면 소개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 그리고 공장 창고 근생 제조업소 뭐가 다른지 그리고 성장 관리 권역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게 뭔지 이런 법령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커피 한 잔 먹고 한 모금 하고 목 좀 축이고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일각에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지금 채팅 제가 몇 가지는 답변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럼 딱히 없으신 걸로 알고 이 강이 조금 내용이 길거나 맞군요. 근데 매물의 주인연 수막 첨부된 물건 중개 시 직접 계약이냐는 게 이제 제가 그 주인 현수막을 보고 주인과 미리 통화를 했고요. 제가 중개를 해도 되겠느냐 해서 오케이를 하셨고 그 알고 있던 그 정보를 이용해서 제 손님이 거길 모시고 가서 보여드린 거기 때문에 어, 그게 직접 계약될 가능성이 낮았고요. 이게 특이하게 뭐 물론 주인 현수막이 있는데 고객이 직접 가서 직접 계약하는 케이스도 있지만 공장은 지난번에도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뒷박이 굉장히 적어요. 아예 없진 않습니다. 세상 뒷박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지만 이 뒷박이 뭐냐면 중개사한테 물건을 소개받고 현장에서 임대인을 만나든 자기들끼리 직접 계약을 쳐버리는 거예요. 상가할 때 이게 진짜 미쳐버리죠. 네. 상가 중개는 안 했지만 상가 중개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 미쳐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이거 들으시면 놀라는 분들 많은데 저희 그냥 손님한테 주소 주고 가보라고 합니다. 임차인이 있어도 쓰고 있는. 그럼 저희도 바쁘거든요. 다른 손님 만나고 있으면은. 근데 꼭 사무실로 와서 가시자고 안 하고 번지 사진 보내고 바쁘시면 혹시 시간 안 맞으니까 혼자 가보세요라고 오래 문화상 합니다. 그럼 손님이 직접 보고요. 전화 와요. 계약합시다. 그렇게 해서 계약한 사례도 있습니다. 뭐 다 웬만하면 저도 가서 직접 안내를 해드리죠. 제 전문성도 보여드리고 또 고객한테 한번 얼굴을 비춰야 고객이 또 딴 데 안 가니까 주로 비추려고는 하지만 그렇게 계약한 사례도 많고 심지어는 이제 이 사람이 여기 쓰고 있어요. 여기 쓰고 있는데 이제 창고가 부족한 거예요. 그럼 네이버 보다가 여기 옆에 이걸 봐요. 그럼 전화 와서 계약합시다. 그렇게 계약한 사례도 몇 번 있습니다. 되게 그래서 뒷박 확률은 굉장히 상가에 비해서 굉장히 낮다. 저희가 뭐 권리금 같은 거 크게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 면에서 굉장히 편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다 되셨나요? 자, 들어보겠습니다. 네, 물건 따는 방법 많이 가르쳐 드릴게요. 많이 가르쳐 드릴게요. 따로 물건 따는 방법 시간이 제가 그럼 지금 잠깐 보여드릴게요. 나온 김에 잠깐 셋다 올게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네이버 부동산 뭐 부동산 치는 법도 있고요.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서 저는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저희 직원들은 요즘에 그냥 말씀을 저희 구기사 홈페이지거든요. 여기에 이제 내부에 가면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서비스인데 여기 네이버 매물 수집 서비스가 생겼어요. 그럼 여기서 공장 창고 등록일 일주일 이내 등록한 거 경기도 뭐 파주시 가볼게요. 파주시 여기 탄현면으로 갈까요? 상지석동 그래서 매매 월세 둘 다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하면은 이렇게 소팅을 해주거든요. 얘네가 수집한 매물을 보면 여기 이렇게 직접 클릭해서 가서 볼 수도 있고 많이 편해졌죠. 이렇게 주소까지 옆에 다 나오니까 네 이거 보면서 이렇게 적습니다. 그래도 적어요. A4 용지 있죠? A4 용지? A4 용지 하나 해가지고 여기다가 1번 적습니다. 적어볼게요. 뭐 1번 상시석동 128에 99, 2000에 200, 60평. 그리고 사진 보고 기억해놓고 이렇게 생긴 거구나. 이거 세 번째구나. 기억해놓고 그 다음에 134에 49, 134에 49 맞네. 그리고 연면적 180평에 건축 150평 25억 원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적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 사이트가 없으면 그냥 네이버 부동산 들어가셔서 파주시
상지석동. 물론 이 방법만 있는 건 아닌데 이게 제일 빠릅니다. 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상지석동해서 다른 거 꺼버리고 공장 창고 남기고 거래 방식, 매매 월세, 가격대 냅두고 그리고 한 섹터를 정해서 아 오늘 이만큼 가야지 하면 그 안에 거 적는 거예요. 보고 24억 주소 나오잖아요. 여기 바로 나오진 않지만 편집도 키면은 여기 133에 1이구나 이렇게 해서 네이버 지도 하나 켜놓고 133에 네이버 지도 성주석동 133에 1 아 여기구나 여기 24억 4억 적고 이제 그렇게 하루에 한 20군데 30군데 적어서 나가면 시간 잘 갑니다. 그러면서 의뢰인도 많이 만나고 임차인도 만나고 건물 주인도 만나고 나를 알리고 이제 그게 쌓여가지고 시장을 장악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입니다. 그리고 또 DM 그렇게 해서 내가 확보한 곳은 냅두고 안 확보한 거는 와서 DM을 보내요. 못 만난 곳. 이제 그렇게 주로 두 가지를 가장 메인으로 잡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너무 세니까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쉬는 시간 끝났고. 참. 그리고 용도 지역. 야, 오랜만에 공법 얘기 나오니까 머리가 좀 지끈지끈 하실 수도 있는데, 용도 지역을 왜 보냐면은, 토지에 대한 이제 최소한의 개념이니까요. 토지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지역은 용도와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좀 네 맘대로 하지 말아라라는 거고요.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그리고 50만 이상은 시장한테 결정권이 있고요. 관리지역 같은 경우에는 5년마다 토지적성 평가라는 거를 하는데요. 이걸 해서 보존 목적이 떨어지는 땅들은 도시 관리 계획을 변경을 해서 상향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농림 지역인데 이게 관리 지역으로 편입이 된다든지 생산 관리 지역, 보전 관리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던 것들이었는데 계획 관리 지역으로 편입이 돼서 가치가 올라간다든지 이거를 50만 이상이면 시에서 결정할 수 있고요. 작은 도시는 경기도에서 경기도지사가 결정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규제예요. 용도 지역은 땅의 계급표라고도 하거든요. 용도 지역에 따라서 어떤 걸 지을 수 있냐, 얼마나 지을 수 있냐, 몇 층까지 지을 수 있냐 이런 게 다 정해지기 때문에 이거는 규제입니다. 토지 활용도에 직결되기 때문에 토지 가치와 직결되는 게 용도 지역이고요. 더 크고 넓고 다양한 용도로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에 당연히 가치가 높겠죠. 그래서 상업지역이 왕이라고 하는 겁니다. 상업지역이 용적률도 가장 높고 다양한 건물을 허용하고 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시 도시계획조례로 확인을 하는데 먼저 국토계획법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줘요. 그 다음에 지자체 도시계획조례에서 확정을 하고 뭐 농지법, 산지법, 개특법 등 뭐 이런 것들로 좀 추가적으로 보완해서 여기 공법 체계가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뭐 공법 강의는 아니고 공장 창고 강의니까 이 정도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의 종류와 도시 지역과 도시 지역 밖에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일단 저희가 많이 보는 도시 지역입니다. 빨간색 뭐 종로 중심 상업 지구가 보이고요. 노란색 주거 지역, 서울에 참 주거 지역이 많아요. 그리고 영등포 쪽에 구로 쪽 이렇게 중공업 지역이 공업 지역이 좀 몰려 있어요. 그 바깥쪽은 녹지 지역으로 감싸져 있습니다. 서울에 가까운 녹지 지역은 대부분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일부 취락지구를 제외하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개발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도시 지역은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 도시 지역 밖은 어떻게 용도 지역이 되어 있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로 비도시 지역에서 중계를 많이 하거든요. 비도시 지역에서. 비도시 지역은 관리 지역과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농림 지역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 지역으로 나뉘어요. 근데 자연환경 보전 지역은
크게 가치가 없고 저기 양평, 가평 저쪽 넘어가면 좀 볼 수 있는데 주로 저희가 중개하는 대상물과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다들 수도권에서 하시는 경우가 많죠. 수도권에는 자연환경 보전 지역 잘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곳들은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잘 찾지도 않고요. 그래서 요건 빼놓고 일단 관리 지역과 농림 지역을 보겠습니다. 관리 지역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보전 관리 지역, 생산 관리 지역, 계획 관리 지역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 관리 지역을 좀 구분하고 좀 개념을 잡는 건 조금 중요해서 제가 한번 좀 읽어 드릴게요. 보전 관리 지역은 보전이 필요하나 자연환경 보전 지역으로 지정하기 곤란한 경우라고 되어 있고요. 생산관리지역은 농업, 임업, 어업 생산을 위해서 필요하나 농림지역으로 지정이 곤란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너희로 지정하기는 좀 그래. 그래서 관리지역 안에 우리가 이렇게 분류를 했어.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계획관리지역입니다. 도시지역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다. 계획하고 체계적으로 관리, 개발해라. 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계획관리지역이 좀 개발하고 좀 관련이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계획관리 지역을 제외하고는 얘네 셋은 개발이 가능합니다. 건축이 가능한데 굉장히 제한적으로 돼요. 보전관리 지역은 근린생활시설 중에서도 1종 근린생활시설과 2종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사무소 정도, 뭐 종교집회장 정도 이런 아주 제한적인 용도, 뭐 주택은 다 됩니다. 집은 대한민국 대부분 용도 지역에서 되지만 건폐율도 낮고요. 20%로. 그러니까 사업성이 좀 떨어진다는 겁니다. 가치가. 생산관리도 마찬가지로 건폐율 20%에 이것도 보전관리와 건폐율과 비슷하지만 조금 차이점은 있습니다. 여기선 일부 제한적이지만 공장이 일부 허용이 됩니다. 식품 공장과 이런 곡물 제분 공장 등 일부 농업과 관련된 공장들이. 그리고 최근에는 카페도 되게 돼 있어요. 휴게 음식점. 휴게 음식점도 생산관리 지역에 원래는 안 됐는데 가능합니다. 그래서 좀 제한적으로 이제 좀 개발을 하는 지역들이고 농림 지역은 농림업과 진흥과 산림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라 원래 개발이 대부분 어렵다고 좀 봐야 되는데 이 중에서 개발이 일부 가능한 것들은 어떤 케이스가 있는지도 이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도시지역 밖을 한번 볼게요. 도시지역 밖에서도 좀 개별 입지들을 좀 봤습니다. 개별 입지가 뭐고, 계획 입지가 뭐냐면 산업단지냐 아니면은 그냥 밖에 땅에 있냐 그 차이인 거예요. 개별 입지는 산업단지 밖에 있는 이런 관리지역 땅들을 개별 입지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고, 그리고 계획 입지는 이런 산업단지, 이런 계획된 산업단지들을 저희가 계획 입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럼 도시지역 밖에는 이렇게 갈색으로 되어 있는 게 계획관리 지역들이고요. 그리고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보전관리 지역, 그리고 이런 녹색으로 되어 있는 건 생산관리 지역과 농림 지역들이 이렇게 녹색으로 표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 관리 계획에 따라서 계획관리 지역이 좀 많은 지역도 있고, 농림 지역이나 생산관리가 좀 많은 지역도 있습니다. 자, 이런 지역들을 확대해 보면은 이렇게 굉장히 많습니다. 공장들이. 아마 이런 지대 안 나와보신 분들은 뭐 공장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주 단면만 가져왔는데 이런 파란 지붕들, 하얀 지붕들이 다 공장이거든요. 수두룩 빽빽입니다. 이게 다 우리 중개 대상물이고 우리 먹거리죠. 특히나 이런 지역에 있는 부동산들은 공장 창고 외에는 사실 잘 취급을 안 합니다. 솔직히 저희는 빌라 같은 거 일에 와도 안 해요. 죽어요. 왜냐면 거기 쏟을 에너지로 공장에 더 쏟습니다. 주거용 빌라 전월세 해봐야 수수료도 작을 뿐더러 뒤에 AS가 너무 힘들어요. 저도 몇 번 했다가 뭐 보일러가 고장났어요. 윗집이 시끄러워요. 뭐 이런 전화 밤에 몇 번 받으니까 아주 정신이 혼미해서 저는 그 순간부터 나는 이제 초짜 때는 저도 다 했죠. 원룸도 하고 뭐 빌라도 하고 월세도 하고 저도 초보 때 뭘 가립니까? 그때는 뭐 할 수 있는 거 다 했죠. 근데 어느 순간 저도 경력이 좀 쌓이고 이쪽 일을 좀 제대로 할 수 있겠다 싶을 때는 그때는 과감히 놔버렸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저희 빌라는 좀 취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라고 과감히 놔버리고 저뿐만 아니고 대부분 중개사들이 배고프지 않으면 다 이런 공장만 합니다. 왜? 돈이 되니까. 투입한 인풋 대비 피드백이 확실하니까 저희 공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지역 밖에는 이렇게 용도 지역들이 되어 있다. 이렇게 안 지어진 곳들은 농림지역이니까 안 지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럼 왜 국토계획법에서 정해놨는데 도시계획 조례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개념을 잡고 갈게요. 이걸 왜 하냐면 건폐율 용적률은 기본적으로 국토계획법에서 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계획관리지역은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00% 이하에서 할 수 있다라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적혀져 있는데 전국마다 상황이 조금씩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각 지역마다 조정이 요구되고 이게 좀 저희를 좀 짜증나게 하는 거죠. 지자체 조례는 지자체마다 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 가지로 다 전국이 통일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고양시 조례 따로 저도 파주시 조례 따로 김포시 조례가 따로입니다. 그래서 세 군데를 중개를 하려면 세 가지를 다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알고 있어야 돼요. 물론 이런 거를 전문적으로 허가를 내는 토목 설계 사무소의 도움을 저도 수시로 받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례들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있고 시마다 개발할 때 어떤 걸 주의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어야 돼. 예를 들어 산지 같은 경우에도 고양시는 표고법을 이용을 해서 어느 일정 높이 이상은 못하게 하는 그런 걸 파주시와 다르게 시행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개념을 알고 있어야 저희가 그런 땅을 봤을 때 설계사들한테 물어볼 수가 있으니까요. 어떤 지자체는 좀 보존이 중요한 지자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지자체는 계획관리 지역이지만 건폐율을 30%로 설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에 산업 유치가 중요한 지역, 기업들을 좀 유치하고 싶어, 기업들이 건물을 더 많이 지었으면 좋겠어 하는 곳들은 이 아까 성장 관리 권역이라는 걸 설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지자체에서. 그러면 국토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상위법은 40%인데 공장 설치 가능 면적을 50%까지 늘려줄 수가 있어요. 이 성장 관리 권역을 지정함으로써. 성장 관리 권역이 뭔지도 잠시 후에 같이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자체 조례는 이런 국토계획법을 보완하고 지자체에 맞게끔 다 개별적으로 토지에 대해서 용도 지역마다 설정이 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포시에 있는 도시계획 조례를 실제로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어떤 식으로 조례에 표시가 되어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54조 용도 지역 안에서 건폐율이고요.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여긴 공업지역 어, 유- 일반 공업지역은 70%, 산업단지 기본 70%구나. 근데 산업단지는 산업단지 기본계획에서 또 정해요. 그리고 밑에 우리 공부하는 녹지지역과 관리지역을 보면은 20% 이하이다. 계획관리지역은 40% 이하이다. 단 성장관리계획구역의 같은 경우 50% 이하. 여기도 생산관리지역도 성장관리계획 같은 경우에 30% 이하. 그래서 고객 땅을 보고 계획관리지역이니까 당연히 40%구나 하지만 실제로 조례를 보면 계획관리지역인데 여기 성장관리권역이 지정되어 있어? 그러면은 50%까지 완화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도 이제 저희 수요자들한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각 시마다 이렇게 조례를 설정하고 있고 이 내용들은 각 시 조례를 확인해서 알 수 있다. 인터넷에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뭐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본인이 관심 있는 지역의 도시계획 조례를 한번 열어서 이런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어떻게 지정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한번 공부를 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다음 장을 보면요. 어, 여기에 그럼 용도 지역 안에서 뭘 건축할 수 있냐, 뭘 건축할 수 없냐, 이런 것들도 이 조례를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럼 이 땅을 사면 뭘 할 수 있는지도 사실 조례를 보면 대부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도로폭과 배수같이 건물을 건축 허가에 필요한 기본적인 요건들은 땅이 갖춰져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대한 한 것도 별표로 따로 가지고 있어서 한번 출력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김포시에서 도로 시설의 규모에 대해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러니까 도시지역 밖에서라는 거죠. 그러면 공장과 제조장의 원래 개발 부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 300평 미만이면 3m만 있으면 허가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집이나 근생을 지을 때는 3m 도로만 확보하면 허가를 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땅 면적 300평에서 5000제곱미터 약 1500평까지는 4m만 도로 내면 돼. 그 정도 도로 내면 주택이나 근생은 해줄게 단
공장이나 제조업소, 이종근생 안에 제조업소예요. 제조장이라는 거는. 도로에 접한 너비는 6m 이상이어야 한다. 너는 몇 평을 짓든 몇 평을 개발하든 6m 이상 도로를 안 하면 안 해줄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좀 공장이나 제조장이 좀 난립을 했구나라고 좀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조례가 생겼죠. 주의해야 될 건 이제 용도 변경도 포함해서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각 조례. 근데 이건 김포시에 있는 조례고 고양시에는 이 똑같은 조례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똑같은 땅을 용도 지역이더라도 김포시에 있는 계획관리 지역과 고양시에 있는 계획관리 지역은 똑같은 조건을 갖고 있어도 얘는 허가가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각 지역 전문가인 설계사무소를 통해서 꼭 조언을 받고 저희도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보고 항상 배우고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땅을 중개하기 위해서는요. 네네. 그래서 한 가지 더, 밑에도 한번 볼게요. 중요한 내용이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도로의 경우에는 그 중심선에서부터 소요 너비의 2분의 1 수평거리만큼 개발 부지 내에서 물러나 확보해야 된다. 말이 좀 어렵죠. 그래서 제가 한번 실제 제가 개발해서 팔았던 그 땅을 한번 보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무료 그때 무료 강의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원래 제가 한 필지였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서울문동 670의 3이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건물을 지었더니 여기 670의 16 도로가 튀어나왔어요. 한 필지였는데. 왜 그랬느냐? 그래서 한번 가서 보면 이 건물이죠. 이 고양시는 4m예요. 4m 도로폭을 확보하게 돼 있어요. 그럼 이 중심선에서 일부 여기가 2m가 안 됐다는 거예요. 중심선에서. 그래서 2m가 안 된 부분만큼은 내 땅을 도로로 내어줘야 된다는 거죠. 이만큼은. 그래서 여기가 이제 도로로 잘려서 도로가 된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중심선에서. 근데 김포였으면 이게 3m였겠죠? 6m 확보하라 했으니까. 여기까지 도로로 내줬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게 6m라고, 기준이 6m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빡셌으면 제가 또 1m씩 손해를 받겠죠.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 한 10평 이상은 더 도로로 편입을 시켰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기준들도 토지를 개발할 때 좀 주의해야 될 점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이만큼이 도로로 편입이 됐다. 이게 한 3평 정도 그때 됐어요.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게 이 말입니다.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개발 부지 내에서 물러나서 확보해라. 그러니까 너희 앞에 도로 좁으니까 이제 양쪽 땅이 그렇게 개발을 하면 이게 4m가 될 거 아니야? 여기서 2m 무르고 여기서 2m 무르면 이제 4m가 확보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취지에서 시에서도 개발은 허용을 해주되 개발이 완료되었을 때 여기가 통행할 수 있는 도로를 확보해 놓기 위해서 이런 규제들을 만드는 겁니다. 너무 어렵진 않으시죠? 네. 들으실만 하시죠? 네. 표정 치시고,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이제 가벼운 얘기로 한번 또 넘어와 볼게요. 건축물 용도의 차이를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산업단지는 다 공장이에요. 산업단지 가면요, 다 공장밖에 없습니다. 일부 뭐 이제 지원시설 용지를 제외하고 진짜 공장을 짓기 위한 산업단지 용지들은 다 건축물 쪽 공장밖에 안 해주기 때문에. 근데 개별 입지는 뭐 공장도 있고 창고도 있고 근생도 있고 뭐 제조업소도 있어요. 이 외에도 뭐 다른 용도들도 있지만 뭐 자동차 관련 시설이라든지 분뇨 및 쓰레기 처리 시설이라든지 그건 고물상이 쓰는 거고 자동차 관련 시설은 공업사나 아니, 카센터들이 쓰는 거고. 하지만 주로 좀 크게 분류를 네 가지로 해봤어요. 이 네 가지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또 어떤 개념으로 우리가 이 접근을 해야 되는지를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실 생긴 거는 좀 똑같거든요.
얘는 창고고, 얘는 공장이고, 얘는 일종 근생이고, 얘도 근생이었을 거예요. 아, 공장이었던가? 네, 어쨌든 생긴 거는 똑같습니다. 봤을 땐요. 다 대부분 저렴한 건축비로 단층으로 짓는 케이스가 많아서 일반 철골 구조로 철골을 세우고 샌드위치 패널로 마감을 한 대부분 똑같은 방식의 건물로 지었기 때문에 사실 생긴 건 똑같다는 겁니다. 하지만 어 그럼 가치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얘는 계획관리 지역 용도 지역 배웠으니까 얘는 창고 시설이고 얘는 계획관리 지역에 있는 공장이고 얘는 생산관리 지역에 있는 일종 근린생활 시설이고 얘는 계획관리 지역 내에 있는 이종근생 제조업소란 말이에요. 이런 다양한 조합 콜라보레이션이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럼 가치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공장은 뭐고 창고는 뭔가? 계획관리 지역이 뭐고 생산관리 지역은 뭐고? 저 땅은 어떤 걸 할 수 있을까? 왜 이게 일종 근생으로 지어질 수밖에 없었을까? 이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머리에서 개념이 좀 잡혀야 이런 개별 입지에 있는 건물들, 공장들, 뭐 상가들, 이 건물들 취급하고 중개하기가 편한 겁니다. 그래서 꼭 공장 중개가 아니더라도 이런 걸 한번 배워놓으면 토지를 의뢰받았을 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 강의를 다 들으시면 아마 토지 매물 의뢰받을 때 훨씬 자신감이 생기실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그다음에 건축무용도 공장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공장은 계획관리 지역 아니면 보통 산업단지에만 허용해 줍니다. 그래서 개별 입지 중에서는 계획관리 지역밖에 허용을 안 해줘요. 대부분 지자체에서. 모든 지자체조를 제가 아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공장이 뭐냐면 물품의 제조, 가공, 염색, 도장, 표백, 재봉, 건조, 인쇄 등을 포함해서 제조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근린생활시설로 아니면 뭐 자동차 관련 시설이나 자연순환 시설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뭐 만들고 제조하고 생산하는 건물축물 용도예요. 그럼 여기서 공장 등록이란 게 튀어나오는데 공장 등록이란 단어를 들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네, 다 들어보셨고 아마 어, 금성 대표님도 뭐 당연히 많이 아실 거고. 그래서 공장 등록이라는 거는 이 건축물 용도 공장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손님들이 많이 잘 이제 공장을 이제 처음 구하시는 분들이 와서 공장 등록되어 있는 공장을 좀 보여주세요라고 하는데 조금 다른 말입니다. 예, 공장 등록은 건축물 용도 인 공장이 건물 안에서 이제 사업체가 이제 공장을 설립을 했다고 완료 신고라고 공장 등록 신고라는 이게 약간 영업증 같은 느낌이거든요. 건축물 용도 공장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얘하고는. 공장 등록증하고는요. 그래서 공장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공장 등록이 의무예요. 내가 500제곱미터 150평 이상 공장을 설립하려면 공장 등록을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아닌데? 공장인데 창고로 쓰는 곳 많던데? 지금 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이제 뭐 사후 관리가 잘 안 하니까 그런 겁니다. 근데 그 공장도 최초의 허가를 받을 때는 이런 용도로 공장을 하겠습니다라는 사업 계획서가 들어갔을 거고, 그리고 그거에 맞는 공장 설립 완료 신고도 했을 거예요. 완료 신고도.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최초에 그 했던 목적 이외에 이제 임대를 주거나 이사를 하거나 판매를 하면서 이 사후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공장 등록을 안 하고 공장을 써도 뭐 실질적으로 별로 문제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원칙은 500제곱미터 이상, 150평 이상의 공장 등록을 해야 됩니다. 500제곱미터 이하 제조업소라면은 생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업자가 판단해서 공장 등록을 신청하면 되고요. 보통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혜택이나 지자체 뭐 경영 자금 지원 아니면은 뭐 조달청 입찰 뭐 대기업들을 협력업체 등록 이런 걸 하시려는 분들이 공장 등록증까지 보통 요구하시는 경우가 있고 원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그 외에 뭐 다양한 산업의 요구에 따라서 근데 공장 등록증이 필요한 분들은 꼭 이 용도에 맞는 공장이나 제조업체 소개를 해줘야 된다는 점이 있어요. 그게 이제 공장에 대한 기본 개념은 이렇게 잡고 계시면 되고, 건축물 용도 중에 하나다. 건축 면적 500제곱미터 있으면 공장 등록을 해야 된다.
500제곱미터 이하인 제조업소가 있는데 제조업소와 공장이 뭐가 다른지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용도는 창고 시설이라는 게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관은 거의 똑같습니다. 창고 시설도 유통 시설 입지 그런 계획 입지가 아니라고 하면은 계획관리 지역에서만 창고 시설도 대부분 허용이 되는 용도입니다. 자연 녹지에서도 지자체에 따라서 허용하는 곳이 있고요. 자연 녹지 아니면 계획관리 지역에서 좀 허용하는 용도 건축물 용도이고요. 창고 시설은 뭐 창고 하역장, 물류시설의 물류터미널, 집배송 시설들을 창고 시설로 하는데요. 물류센터 건물이나 냉장, 냉동 창고, 택배 터미널 등이 창고 시설에 해당하고 소규모 창고로 사용함에도 공장이나 근린 생산 시설 용도로 되어 있는 것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고는 이런 대기업들, 뭐 CJ, 뭐 쿠팡 아니면은 뭐 좀 큰 풀필먼트 업체 이런 업체들이 아니면 허가 업종이 아니고 자유 업종이에요. 그래서 그런 자유 업종들은 대부분 공장이든 창고든 근생이든 상관없이 들어가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렇게 중개를 하면 되고 구하시는 분들도 그걸 따지지 않아요. 근데 전문 물류업, 창고업 이런 업체들은 꼭 창고 시설로 된 곳을 요구하기 때문에 좀 매칭을 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수요가 안 맞는 거죠. 예를 들어서 쿠팡에서 미니캠프를 구한다고 의뢰가 많이 왔는데 요즘은 좀 뜸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마당이 넓은 곳에 창고 시설을 할 수 있는 부지를 찾는데 마당이 넓은 건 생산관리, 보존관리, 그리고 자연녹지 뭐 이런 녹지 지역인데 건폐율이 낮으니까 마당이 넓겠죠. 기존 건물이. 근데 그곳은 창고 시설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좀 미스매칭이 좀 일어납니다. 그래서 창고 시설은 그런 용도고 창고 시설은 뭐 용인, 이천 이쪽에 많이 공급됐죠. 그래서 용인시에서는 창고 시설을 좀 덜 들어와라 하기 위해서 지자체에 따라서 도시계획 심의 대상으로 지정해서 좀 창고 시설 입지를 제한하기도 합니다. 도시계획 심의 대상이 되면요, 심의위원들의 이런 요구사항을 다 맞춰야 되기 때문에 허가를 받기가 좀 어려워집니다.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근생 창고 개념을 한번 잡고 넘어가려고 해요. 근린생활 시설은 좀 익숙하죠. 뭐 이런 상가들도 근생 건물로 되어 있는 건물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뭐 판매 시설이나 뭐 유통 시설 뭐 그렇게 되어 있는 건물들도 있지만 소형 건물들은 근생 시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창고형 건물도 근생 시설이 굉장히 많은데요. 특히나 아까 설명드린 용도 지역 중에서 보전 관리나 생산 지역 관리 지역도 보시면 지역에 굉장히 많아요. 자, 한번 보면 일단 포털 지도니까 지금 계획관리지역으로 많이 편입이 됐어요. 옛날에 이렇게 갈색이 아니었는데 작년에 아까 토지작성 평가를 해서 또 보전관리, 생산관리 지역을 또 많이 편입을 시켜줬단 말이에요. 보면은 이런 보전관리 지역들에도 이런 건물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보전관리 지역이나 생산관리 지역은 거의 금색만 허용을 해준다고 기본 개념은 잡고 가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제 세부적인 건 알려드릴 테니까. 그래서 이런 공장이나 창고를 못 짓는 지역에도 이런 근생을 지어서 그런 창고를 공급을 하는데요. 이 중에서 주로 저희가 접하는 건 소매점. 소매점이 가장 많아요. 뭐 판매하고 소매하고 도소매라고 하죠. 그래서 창고도 창고업과 도소매 사업자를 같이 계신 분도 많고 창고 도소매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창고를 씁니다. 근생 건물을. 그리고 뭐 체육시설들 좀 많이 볼 거예요. 요즘은 이런 실내 체육시설이 또 많이 생겨서 이런 걸 좀 많이 보게 되고 사무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종 근린 생활시설로 오면요. 여기 저 자주 만나는 제조업소가 있습니다. 소규모 제조업소예요. 그리고 일반 음식점을 좀 자주 보고요. 근데 여기서 제조업소와 공장의 차이점을 이제 정확히 보면요. 물품의 제조, 가공, 수리를 위한 시설. 첫 번째, 이건 동일해요. 공통점. 근데 규모 차이가 있고요. 첫 번째, 500제곱미터. 이제 두 번째가 요거예요. 500제곱미터 미만이면서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관리진동법에 따른 뭐 배출시설의 허가 신고 대상 아닌 것이라고 어렵게 적혀져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좀 이런 뭐 대기환경 분진이 날리거나 폐수가 나오거나 시끄러운 거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신고 대상 허가 일정 이 모든 환경법을 보면 기준이 있어요. 신고 기준 여기 있으면 허가 기준. 예를 들어 데시벨도 뭐 10데시벨 이상이면 신고해라. 뭐 30데시벨 이상이면 뭐 허가를 받아라.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컴프레셔 마력도 뭐 몇 마력 이상이면 신고해라. 몇 마력 이상이면은 허가를 받아라.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기준, 신고 기준 아래에 있는 시설들만 제조업소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조업소 공장 등록 무조건 됩니다. 계약하시죠 하고 계약했다가 고객이 기계 중에 좀 큰 기계가 있어서 이게 걸리는 거예요. 사업계획서를 냈는데 공장 등록하려고. 그러면은 바로 중개사 멱살 잡고 이제 끌려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당신이 공장 등록 된다고 제조업소 소개를 해줘가지고 내가 지금 여기서 되지도 않는 걸 소개를 해줬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이 법들을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분진이 날릴 업종 같은 경우에, 분체 도장, 근데 식품 공장인데 뭐 좀 야리꾸리한 걸 만들어서 폐수가 나올 것 같아. 세탁 공장? 이 사람도 어떤 시설이 이런 기준을 넘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신고 기준을 넘는 용량의 기계나 분진, 폐수, 소음이 나오는 업종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약간 편법은 있습니다. 실제로는 뭐 한 10마력짜리 쓰면서 나 4마력짜리야라고 사업 계획서에 신고해서 넘어간 케이스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왜냐면 공무원들이 다 나와서 그 마력수까지 실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뭐 이런 거에 문제가 돼서 공장 등록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 제조업소도 공장으로 써도 되는 건물이지만 이 허가를 받을 때 이런 부분들을 놓치면 중개사고가 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개념을 이해를 하고, 공장과 제조업소가 면적뿐만 아니고 이런 차이점이 있구나라는 거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원래가 한 말이. 자, 그래서 근생창고 개념 정확히 볼게요. 창고로 저희가 중개합니다. 다 중개해요. 근생 건물 창고로 중개해도 됩니다. 하지만 좀 조심해야 될 거는 있기는 해요. 이게 뉴스를 하나 제가 캡처를 해왔어요. 주택가에 창고를 짓는데 뭐 서구청에선 다 짓고 나서 보자고 했다.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법이 있으면 뭐 하나요? 일종 주거지역에 창고 시설은 들어올 수 없는데도 아까 제가 뭐 계획관리 지역에만 할 수 있다고 했죠. 서구청은 건축 허가 후 손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라는 뉴스입니다. 보면 건축회사는 지난 10월께 대전 서구 변동 주거 밀집지 일종 일반 주거 지역에 바닥 면적 70평 규모의 근생 사무소를 짓겠다면서 건축 허가를 신청해줬으니까 서구청은 받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일종 일반 주거 지역에 근생은 허용을 하는 용도니까요. 근데 짓는 걸 보니까 창고처럼 짓고 있어서 주민들이 반발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해당 건축 용지는 법상 창고 시설은 들어올 수 없다. 뭐 이런 뉴스가 하나 떴는데 자, 그래서 자, 기본적으로 저희가 다 이런 근생의 창고를 소개를 하지만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건 머릿속에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피해갈 수는 있습니다. 사업자의 도소매라고 넣고요. 창고업 손님이. 그리고 뭐 카드 리더기 하나 갖다 놓고 간판 하나 달면요. 뭐 넘어갑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입니다. 법이라는 게. 하지만 이런 주거 밀집 지역에 큰 차량, 뭐 40대 차량이라든지 아니면 5톤 윙바디라든지 이런 게 빈번하게 들어가는 고객을 중개를 할 때는 그게 근생일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가려서 좀 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기본적인 저희는 근생 건물의 창고로 중개합니다. 문제 생긴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실무상 창고용으로 건축된 근린생활시설은 창고업종 자유업종 사업장으로 사용이 됩니다. 심지어 제조업 중에서 공장 등록 안 하는 업종의 제조업 건물로도 중개를 많이 했어요. 도소매가 포함되어 있거나 도소매가 포함 안 돼 있어도 도소매 업종 추가하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11년간 이걸로 문제된 적 없으니까 너무 쫄지 마시고 허가 업종 아니면 다만 손님이 허가 업종인지는 확인을 하시고 허가를 받아야 되거나 뭐 건물 용도에 제한이 있는 업종이신지 물어보고 아니라면 중개하면 됩니다. 다만 민가 밀집 지역 등 민원 지역은 좀 주의를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점
줄이고. 그래서 건축물 용도의 사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용도의 사용은 저도 중개하면서 좀 많이 겪었어요. 10번 정도 용도의 사용 문제가 생겨서 중개한 이후에 그 건물을 못 쓰게 된다든지 소속 중개사들 포함해서 그만큼 좀 생길 수 있는 케이스거든요. 공장 중개를 하다 보면.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네. 자, 그럼 원칙이 저희 건축가나 이렇게 담당 부서들하고 뭐 통화를 해도 그렇고 원칙은 실제 사용하는 용도에 맞게 네가 변경해서 쓰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공장 건물에 제가 창고를 하면은 원칙적으로는 창고로 용도 변경을 하고 써야 되는 게 원칙인데요. 근데 어차피 변경을 할 수 있는 지역이면 굳이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민원인도 힘들고 공무원도 힘드니까 우리가 뭐 먼저 뭘 하진 않을게라는 게 이제 기본 포지션이거든요. 하지만 원칙은 용도에 맞게 쓰라는 거예요. 건축물 용도에 맞게. 그럼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 있냐? 실제로 어떤 중개 사고들이 생기냐? 한번 살펴볼게요. 아까 생산관리 지역을 저와 같이 배울 때 생산관리 지역은 공장이 제한적으로 허용이 되지만 식품 공장만 가능하다. 식품 공장과 도전 공장, 1차 공장, 1차 공장, 가공 공장이 뭐냐면 뭐 김치 공장이라든지 농수산물 고춧가루 공장이라든지 이런 농수산물을 가져와서 1차적으로 그걸 가지고 가공하는 그런 공장만 생산관리 지역에서는 허용을 해준단 말이죠. 그래서 근데 공장이니까 창고 시설도 안 돼요. 근생 시설도 되는데 안 되는 케이스가 많아요. 왜냐하면 생산관리 지역은 근린생활시설을 지으려면 300평, 1000제곱미터밖에 허가를 안 내줍니다. 이게 법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보통 공장은 이 기준에 안 맞춰서 짓습니다. 500평에다가 공장이 이렇게 지어져 있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근생으로 바꾸려고 해도 무슨 소리야? 근생은 300평밖에 못 지어, 못 개발을 못 해. 이렇게 시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 근린생활 시설이 되는 지역인데도 용도 변경이 안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관리 지역에 공장으로 지어졌을 경우에 다른 용도, 근생으로 용도 변경 되겠지. 대표님 문제 됐으니까 근생으로 용도 변경 해주세요라고 했을 때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한 가지 더 이제 생산관리 지역이 이제 왜 300평씩 밖에 허가를 아까 안 난 게 어떤 개념이냐면요. 먹고 넘어가. 여기 뭐라? 넘어가네. 아, 넘어왔네. 한 번만 보고 갈게요. 개념을. 자, 이게 하지석동 파주시의 생산관리 지역을 개발한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1900평을 8개 부지로 나눈 거예요. 토목 완료되었고, 이제 건물까지 지어주고 팔겠다. 그래서 생산관리 지역이고, 근생 식품공장 부지고 오피스집간 연결된 땅인데, 이런 땅을 허가를 낼 때 보면요. 허가 도면 어디 갔지? 있네. 보면은, 아이고, 죄송해요. 컴퓨터가 왜 이렇게 키니까 느리냐? 아, 볼게요. 됐네. 자, 이렇게 생산관리 지역은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때 이렇게 300평씩밖에 허가를 못 넣어요. 한 사람당. 그래서 하나씩 그럼 허가를 나눠야 된다는 소리고, 그럼 그 각각의 필지가 이 개설한 도로에 접해야 된다는 소리가 되거든요. 근데 그래서 여긴 8개의 명의가 들어갔을 거예요. A, B, C, D, E, F, G, H 사람까지 법인이 됐던 개인이 됐던
좀 이렇게 개발하기에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냥 식품 공장을 이만큼 짓겠습니다라고 허가를 내주면 시에선 받아줘요. 왜냐면 공장을 지을 땐 이런 제한이 없거든요, 법적으로. 그럼 개발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편하죠. 이렇게 필지를 쪼개지 않아도 되고, 이런 허가 명의자를 안 구해야 되고, 각각 필지가 도로에 접하게 이렇게 생쇼를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어서 임대를 주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육안으로 봤을 땐 생산관리 지역에 공작이네. 그래서 일반 공장도 소개하고 싶고, 근데 일반 공장 소개하면 안 되죠. 여기는 식품 공장만 되니까. 일반 공장 소개하시면 안 되고, 군생이나 창고 손님 소개할 때 저희가 다른 계획관리 지역 공장은 걱정 없이, 왜냐면 얘는 창고 시설로 변경이 되거든요. 근생으로도 변경이 되고, 그러니까 담당자들도 뭐라고 하지 않지만 생산관리 지역 공장은 식품 공장만 되는데 이런 창고 시설이나 근생으로 용도 변경이 안 되니까 이런 거 좀 쉽게 생각하고 했다가 중개사고 나는 사례 굉장히 많고요. 저도 저희 직원도 그 안에 렉시설까지 다 했는데 이것 때문에 민원 걸려서 렉시설 다 철거하고 이사해야 돼서 굉장히 힘들어 했어요. 고객도 힘들고 저희도 힘들고. 두 번째, 농림지역. 아까 제가 농림지역 배웠는데요. 농업진흥지역 내에 이렇게 지어진 비슷하게 생겼어요, 실제로. 창고 건물들. 농지에 지어진 창고 건물들. 농림지역, 농지가 아니죠. 정확히 농림지역이라는 용도 지역에 지어진 창고 건물들. 용도에 맞게 중개하거나 실제로 동식물썰이나 버섯 재배사를 중개를 하거나 용도 변경이 불가합니다. 왜 농업진흥지역 굉장히 센 규제거든요. 나중에 농지법을 살짝 보면 몇 가지 정말 농업을 위한 시설 말고는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만 수요 공급이 세상에 돌아가게 하는데요. 일반 창고 수요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용도의 사용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고지하고 계약하면 오케이입니다. 서로 니즈가 있는데 임대인도 불법이지만 임대료 받고 싶어. 임차인도 불법인 거 아는데 여기가 임대료도 싸고 좀 서울에서도 가깝고 이 정도 리스크는 내가 감수할래라고 해서 남양주에 이런 불법 창고가 굉장히 많죠. 냉장 창고, 일반 창고, 과태료 내면서 그냥 씁니다. 중개사들도 이런 내용 설명하고 그냥 이렇게 중개를 하고요. 이럴 때는 저희가 설명을 하고 건물 용도는 예를 들어 버섯 재배사라서 용도 변경이 불가하다. 실제 건물 사용 목적과 부합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고 그걸 상호 인지하고 계약한다고 특약사항에 기재하고 중개하시면 됩니다. 뭐 적발시 계약 종료 특약사항을 넣거나 이건 임대인이 우위 있을 때 임차인이 우위에 있을 때는 이사비를 지급 조건, 계약 기간 중 농지과 단속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가 올 경우 계약 종료되고 건물을 비워 반환하기로 한다. 이런 특약사항들을 기재를 하면서 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은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불법임에도 뭐 임대차가 뭐 비질 않는 그런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농림지역 중에서 농업보호구역이나 농업진흥구역이 아닌 곳이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개념만 또 잡고 갈게요. 농업진흥지역이라는 용도 지역이 있는데, 농림지역이에요. 근데 얘가 두 가지로 나뉘어요. 진흥, 보호. 이거 저희 자격증 할 때, 기억나시죠? 자격증 공부할 때. 근데 이게 둘 다 해제된 곳들이 있어요. 진흥도 아니고 보전도 아니고. 그냥 농림지역. 우리가 농림지역이 개발이 안 됐던 거는 이 진흥이나 보전, 얘네가 나쁜 놈들이었기 때문에 나쁜 놈들이 껴있어서 안 됐던 거거든요. 근데 이 나쁜 놈들이 이제 없어졌어요. 해제가 됐어요. 그러면 아까 그 조례에 들어가 보면 농림지역에도 건축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럼 그거에 맞게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지역이어서 안 되는 게 아니고 이 농업진흥지역이나 농업보호구역 이런 나쁜 놈들이 제한을 하고 있어서 안 된다라고 개념을 잡아야 된다는 거 여기서 강조하고 농업보호구역 내 근린생활시설은 생산관리지역 준에서 중개를 하셔도 됩니다. 진흥구역에서는 근생이 아예 안 되지만 보호구역에서 제한적으로 근린생활시설을 허가를 내줘요. 또 자유업종 문제 없고 특약을 이제 꼭 하지만 기재를 해줘야 되는 거죠. 용도에 맞지 않게 예를 들어서 이 근린생활시설에 들어와서 이 사람이 제조업을 한다든가 해서 생기는 문제는 임차인이 부담한다라는 특약사항을
기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위반 건축물, 무허가 건축물 중개사들 중개 시 주의할 점은 허가 업종은 안 됩니다. 위반 건축물 있으면 공장 등록 안 되고요. 불법 복층 시설 있으면 뭐 영업 등록 안 됩니다. 불법 건축물이 있는 건물을 허가 업종에 중개할 때 주의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고 무허가 건물은 확인 설명만 뭐 잘하면 저희 하셔도 되는 거 알고 계실 거니까. 그건 뭐 건축물 대장 없는 건물이다, 허가받지 않은 건물이다 하고 중개하시면 됩니다. 근데 허가 업종이 있는데 공장 등록해야 되는데 식품 공장 해야 되는데 위반 건축물, 무허가 천막이라든지 복층 시설이 있으면 허가 업종 허가 안 나니까 이 부분 꼭 짚어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됐죠. 허가업종 중개 시 주의, 공장 등록 필요한 제조업체, 가스센터 공업사, 일정 부분 실내 체육시설 등 이런 것들은 공장 등록이 필요한 업체는 계약 전 고객이 지자체에 확인하게끔 유도하셔야 됩니다. 계약서에도 고객이 직접 관청에 확인 후 계약하는 계약임이라고 적어주세요. 저희가 안다고 어줍잖게 할 때가 제일 위험하거든요. 저도 제가 당연히 이런 업종 여기 중개해서 됐으니까 대표님 됩니다. 여기 식품공장 되는 건물이에요. 계약하시죠 해서 계약했다가 이 업종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아까 말한 대로 제조업소여서 허가가 안 나는 식품공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꼭 고객한테 지자체에는 직접 확인하고 계약서에도 인허가 부분은 중개사가 책임지지 않고 지자체에 직접 확인하고 계약한다는 특약들을 쓰는 걸 습관화하셔야 돼요. 저희 중개사들 계약서를 잘 쓰는 게 뭐다? 중개사 안 다치게 쓰는 게 잘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다치지 않을 계약서를 써야 하고요. 공장 근린생활시설 창고로 중개해도 되나요? 실무상 문제없이 가능합니다. 네. 일종 근린생활 소매점 건물이 마음에 드는데 고객이 공장인데요. 그럼 제2종근생으로 제조업소를 변경 검토하시면 됩니다. 이 땅이 용도지역 먼저 확인하시고요. 계획관리지역은 이종근생 제조업소 입지가 가능하죠. 녹지지역 중에서 자연녹지지역도 가능합니다. 이런 지역에 일종근생 소매점이 있으면 첫 번째 용도 지역 확인했고, 오케이. 계획관리 지역. 두 번째, 아까 도시계획 지도를 봤죠? 6m 도로 확보되어 있는지. 6m 도로도 확보되어 있네. 그럼 두 가지가 맞은 거예요. 그럼 될 가능성이 거의 90%. 이제 이런 거는 임대인 설득해서 용도 변경 조건으로 계약 진행하자.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합니다. 어떤 중개사는 일종근생이라 포기했던 건물을 이런 간단한 내용들만 하면 이종근생 제조업소로 용도 변경을 하는 조건으로 계약서 체결이 가능하다는 거죠. 저도 지금까지 한 10군데 이상 제조업소로 변경하면서 임대차 계약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허가가 필요 없는 단순 조립 등의 제조업이면 용도 관계없이 중개하시면 됩니다. 자유업이니까. 자, 이렇게 어떤 손님이냐에 따라서 어떤 용도 건물들을 어떻게 중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배워봤습니다. 건축물 용도 중개사분들 다 배우셨을 거니까 간단히만 보고 넘어갈게요. 이렇게 28가지 이런 건축물 용도들이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런 시설군, 8가지, 9가지 시설군으로 해서 이렇게 나뉜다. 용도군이 넘어가고요. 건축물 용도 변경. 그래서 밑에 군으로 내려갈 땐 신고, 올라갈 땐 허가. 그쵸? 이것만 보고 넘어갈 거예요. 자, 여기서 몇 가지만 좀 확인을 해볼게요. 절차. 현재 용도와 바꾸려는 용도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제한 여부 확인하고, 아까 말한 도시계획이라든지, 뭐 도로 폭이라든지. 그래서 허가 신청 또는 신고를 한 다음에 변경에 맞게 공사. 구조 안 바꾸면 그냥 신청서만 내면은 바뀝니다. 건축물 용도는. 그리고 뭐 나중에 다 되면 예를 들어 창고 시설이 공장으로 바뀌었으면 지목이 따라서 바뀝니다. 건물 사용 용도에 따라서 지목은 바뀌니까요. 보면 주의점은 변경 시점에 건축법에 적합하여야 하고요. 예를 들어서 20년 전 지어진 공장 건물을 근생으로 어떻게 바꿨어요. 근데 다시 공장으로 바꾸려고 하니까 지금 건축법에 안 맞아서 공장 안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있다. 그러니까 현재 변경 시점에 건축법에 적합하여야 된다. 그리고 변경할 때 어떤 게 주로 문제되냐면 보통 하수 처리 시설, 주차장, 소방시설, 도로폭, 건축법상 기준이 문제가 돼요. 쉽게 생각하면 공장을 어, 테니스장 이런 걸로 바꾸려는 시도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체육시설, 건축 용도로. 근데 바꾸려고 보니까 공장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시설인데
체육시설은 다중이용시설로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소방시설을 추가로 설치를 해야 되는 이슈가 생겼고, 또 주차장을 더 확보해야 되는 이슈가 생겼어요. 용도 변경이 뭐 단순히 그냥 계획관리지역 안에 뭐 체육시설도 되니까 쉽게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건축 기준에 맞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특히 이런 정화조 용량, 주차장, 소방시설, 도로 폭등이 이슈가 된다는 점 개념 잡고 미리 건축사와 충분히 상의하고 진행하시면 되고요. 근린생활시설관 변경은 어렵지 않으니까 우리 중개사 적극적으로 변경 컨설팅해서 중개 가능합니다. 돈 안 듭니다. 건축사한테 용도 변경 의뢰하면 저는 100만 원, 150만 원까지 의뢰하는 거 케이스 봤는데요. 사업계획서 한 장, 그리고 용도 변경 신청서 한 장, 딱 두 장만 신청하면은 끝납니다. 제조업소로 변경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꼭 직접 도전해 보시길 바랄게요. 이걸 할 줄 알면 많은 게 좀 편해집니다. 다음 수도권 정비계획법도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수도권이 이렇게 세 가지. 여기 과밀억제권역, 서울에서 가까워 있는 곳은 과밀억제권역이라서 좀 과밀해지지 말고 기업체들 그만 들어와라 하는 지역이고요. 위에 파주, 포천, 김포, 아래 화성, 평택, 용인, 안성은 성장관리권역. 기업들 들어와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밀 억제권역에서 성장관리지역으로 넘어갈 때 세제 혜택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취득세 감면, 그리고 법인세 감면, 그 농지나 산지를 대지로 바꿀 때 들어가는 세금인 전용부담금 감면. 그래서 이쪽은 임대가 많고요. 과밀 억제권역은 임대 수요가 좀 더 많아요. 물론 매매도 있지만, 다만 기업들이 매수를 할 때는 예를 들어서 뭐 돈 많은 업체는 당연히 여기 좋은데 수원에서 사겠죠. 수원에 사고 성남에 사겠죠. 근데 이제 돈이 좀 없는 업체는 좀 이런 경계로 넘어와서 산다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가면 세제 혜택도 주고 땅도 좀 싸고 뭐 이렇게 몇 년간 법인세도 면제해주고 이런 중소기업 혜택들을 많이 주니까요. 오히려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이 건물을 살려면요. 물론 5년 이내 법인이냐, 5년 이상 법인이냐 이런 걸 따지지만 취득세가 3배 중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12.4%까지. 그럼 10억짜리 공장을 사면 1억 2천이 세금이 살 수가 없어요, 법인들이. 개인으로 살려면 대출의 문제가 생기고요. 그래서 법인들은 이쪽으로 가서 많이 삽니다. 그래서 매매건들은 이쪽이 많고 임대는 다만 좀 비용을 들여서라도 좀 가까운 데서 하고 싶어 해요. 임대는 서울 수도권에서 가까운 쪽이 인기다. 그래서 이렇게 임대도 좀 할 수 있고 뻗어 나가서 이렇게 매매도 할 수 있는 지역이 좋다. 저도 여기 자리 잡아 있거든요, 제가. 여기. 그래서 고양시 임대도 좀 많고 파주시에 있는 매매도 이렇게 파주나 김포 쪽으로 확장할 수 있다.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인천도 마찬가지로 인천에 여기 산업단지랑 임대권들 많을 거예요. 김포 이쪽이랑. 이제 그렇게 해서 입지나 그런 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남 구리 같은 경우에는 안에 내부적으로는 좀 있는데 자연환경 보전권역이라 좀 뻗어나갈 데가 없는 좀 단점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 좀 지역적으로 생각하시면서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밀억제권은 성장 억제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성장 관리 지역은 성장을 허용한다. 그러니까 기업도 유치하는 지역, 자연보전권역은 개발을 많이 자제시켜서 잘 들어가기가 힘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관심 가는 이 법이 되게 재밌는데, 고양시, 뭐, 광명, 과천, 성남 이런 데 대학이 없는 이유, 왜 대학이 없을까? 이렇게 입지가 좋은데. 다 수도권 정비계획법 때문이에요. 대학 유치를 좀 못하게 해놨습니다. 공장 총량제도 적용되기 때문에 공장이 없고요. 이런 지역에는. 그게 다 이 수도권 정비계획법이라는 것 때문에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성장관리권역은 김포, 파주, 안성, 화성 등 법인 설립 시 취득세 중과 대상도 아니고 오히려 혜택을 준다. 다른 과밀 억제권역은 중과 대상이라서 9.6% 취득세를 내야 된다. 네. 그래서 관리 지역을 또 한 번 세분화하는 성장 관리 계획에 대해서 번역 여기 오타예요. 죄송해요. 성장 관리 계획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건폐율 50%까지 더 계획 관리 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성장 관리 계획이거든요. 자, 여기까지만 좀 집중해 보실게요. 계획관리 지역에서 난개발 문제가 좀 심각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공장이 이렇게 막 운영되고 있는데
그 옆에 막 빌라가 지어지고 도로폭 확보도 제대로 안 되고 계획관리 지역이 많은 건물 용도를 허용하다 보니까 이런 난개발의 문제를 항상 안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획관리 지역은 용도 제한이 약했습니다. 여기에 빌라, 다세대, 뭐 요양원, 자동차 관련해서 다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건축 허가가 남발돼서 왜냐면은 건축법에 맞게 들어왔으니까 시에서 내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세밀하게 관리하자는 취지로 2014년도부터 성장관리 계획이라는 게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관리 지역 땅을 볼 때 성장관리 계획을 이제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난개발을 예방하기 위해 세부적으로 구역을 나누고 가이드라인을 설정한 제도라는 점. 세 가지로 나뉩니다. 주거존, 산업존, 복합존. 그래서 권장 용도가 존마다 있어요. 시마다 다 이게 조금씩 달라서 그건 공부가 필요하고 주거존에는 주거시설들, 단독 다가구 주택 근생, 산업존에는 창고, 제조업소, 공장, 그리고 복합존은 좀 복합해서 이것도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권장 용도에 맞춰서 개발을 하면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구분을 한 번 더 했다라는 게 나오고요. 토지용 계획서를 이제 같이 한번 볼 건데 많이 보시죠. 토지용 계획 확인서. 이 땅이 어떤 용도 지역을 갖고 있고 어떤 공법상 규제를 받고 있는지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페이지니까. 용도 지역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자주 보는 지역 지구는 뭐 개발 제한 구역이나 농업 진흥 구역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좀 보고 올게요. 실제로 토지 이음이라고 들어가서 주소를 치면은 아까 제가 매매했다는 땅입니다. 이렇게 임야 지목이 나오고 면적이 나오고 어, 가장 중요한 용도 지역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성장관리계획구역 산업존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땅은 계획관리 지역이지만 주택은 허가가 안 날 가능성이 높고 빌라 같은 건 공장을 지으면 건폐율,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계획관리 지역이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여기는 음, 농업진흥구역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완 설명을 해드리려고 했고 여기가 도로예요. 도로인데 사실 여기가 이제 제 건물에 있는 도로인데 이 뒤쪽은 건물이 없고 이쪽만 건물이 많단 말이죠. 그런 거는 여기가 농업진흥구역. 도로변 좋은 땅임에도 개발이 안 되는 이유는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농림지역이기 때문이 아니고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여기는 보시면 지금 건물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이렇게 건물들이 다 개발이 됐어요. 지금 여기는 위성이 업데이트가 안 됐지만 여기는 같은 농림지역인데 여기는 건물들이 지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가 됐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빨간색 표시해 놓은 만큼 여기요. 여기. 그럼 이건 왜 해제가 됐느냐? 다 같은 신세였거든요. 여기랑, 여기랑. 근데 왜 여기만 해제가 됐을까? 이유는 도로로 단절이 됐기 때문이에요. 농림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일정 면적 미만으로 도로로 단절되어서 더 이상 무량 농지가 아니게 된 이런 땅들은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땅들은 제2자유로로 단절이 됐기 때문에 해제가 돼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 돼서 가치가 3배에서 5배가 올랐어요. 그래서 이 지역 부동산 잘 아는 사람들이 많이 여기 투자해서 성공을 많이 거뒀습니다. 그래서 같은 땅이더라도 여기는 100만 원, 여기는 400만 원 합니다. 같은 농림 지역이어도. 네, 그만큼 차이가 날 수 있고 이런 이유로 농업진흥구역이 해제될 수도 있고 계획관리지역과 이렇게 차이가 난다. 마지막으로 산업단지와 개별입지의 큰 차이점. 기본, 얘기 들어가면 이건 너무 길어서 좀 기본 개념만 잡고 가겠습니다. 산업단지는 다 공업지역입니다. 용도지역은 따로 안 볼게요. 공업지역에 산업단지가 지어지는 거니까. 네, 산업단지는 이렇게 필지마다 색깔이 다른 게 업종이 정해져 있어요. 보면 뭐 1차 금속 제조업, 뭐 금속 가공업, 고무제품 플라스틱 제조업 이렇게 해서 산업단지 기본 계획으로 이런
이 구획 필지마다 블록마다 이렇게 같은 공업 지역이지만 모든 공장이 다 되는 게 아니고 이런 업종을 유치하게끔 유치 업종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변경을 하려면 산업단지 기본계획을 변경해야 돼서 굉장히 시간과 비용이 많이 걸려요. 그런 불편함이 있어요. 그리고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공장 말고는 쓸 수가 없고. 그래서 산업단지 개별 입지 뭐가 좋아요?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입지 좋은 곳에 있는 땅이 좋은데 산업단지는 공장 용도로밖에 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입지가 좀 빠지는 곳에 있는 산업단지는 일반 개별 입지보다 안 좋을 수 있다고 저는 설명을 드립니다. 뭐 물론 뭐 인천역 옆에 있는 산업단지, 여기 오류동 쪽에 계시는 중개사님 계시죠? 역 근처에 있는 산업단지 이런 것들은 수요가 세고 도심 근처이기 때문에 그런 데는 건폐율 용적률이 높은 산업단지가 당연히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뭐 파주 외곽, 지방 이런 것들은 오히려 이런 것보다 이런 앞에 도로에 있는 계획관리 지역이 더 좋을 수가 있다는 거죠. 건폐율이 더 높지만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고 뭐 나중에 전시장으로도 쓸 수 있고 상업적으로도 쓸 수가 있는 이제 그런 땅을 볼 때 그런 가치의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차이점은 건폐율 용적률 차이도 있지만 용도 지역은 일반 공업 지역이지만 이렇게 유치 업종으로 각 산업단지마다 이렇게 좀 권장 업종, 유치 업종 이렇게 차이가 좀 있다. 필지마다 할 수 있는 그 업종이 정해져 있고 변경할 수 있지만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라는 점 개념 잡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조금 재미없을 수도 있는 내용이었어요. 1강, 2강이. 어떻게 좀 들으셨나요? 재미있으셨나요? 집중되셨나요? 다 주무시는 건 아니죠?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네. 잘 듣고 계셨어요? 네네네. 이렇게 1, 2강에서 이 정도 개념을 잡고 가야 이제 앞으로 배울 그 내용들을 이해가 할 수가 있고 또 확 흡수를 할 수 있어서 제가 1강과 2강에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몰아서 넣었어요. 뒤에 건 좀 더 재미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Q&A를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DM 저희 보내는 거, 네네. 하나 저희 카페에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땅 보는 김 소장 검색하면 카페에 네이버 카페가 나오거든요. 제가 톡방에 올려드릴 텐데, 여기에 3, 4강부터는 과제가 하나씩 있어요. 실습할 수 있는 과제가. 그것도 이제 좀 강의 끝나면 거기서 다운받을 수 있게 제가 준비를 해놨으니까, 거기 좀 올려드릴게요. 뭐 아직 특별히 많은 내용은 없지만,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3, 4강에선 실제로 어떻게 매물 조사하는지, 물건 어떻게 따는지 좀 더 보완해서 말씀드리고, 어떤 땅이 좋은 건지, 도로 지분 사도 이런 거 뭔지 좀 어려운 것들, 땅 취급할 때 어려웠던 것들, 좋은 공장 입지는 어딘지, 그리고 뭐 실제 투자, 시세 조사는 어떻게 실제로 하는지, 4강에서는 현장에 갔을 때 뭘 봐야 되는지, 어떻게 사진 촬영하고 영상 촬영하는지, 집안시설, 우수, 오수, 정화조 이런 설비들, 그리고 어떤 체크리스트로 현장을 좀 기록해 봐야 되는지 좀 배워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한 약 한 10분, 15분 정도 간단하게 더 시간 있으신 분들은 대화를 하거나 Q&A 받는 시간 마치고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끝까지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편법이면 어떤 편법이죠? 편법 관련? 임대 시 허가 업종일 경우 같은 업체가 들어와도 허가 받아야 하나요? 그렇죠. 그 업체가 별도로 허가 받아야죠. 건물이 공장에서 기존 임대인이 A 공장으로 허가를 받고 사용을 했는데 거기에 B가 그냥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고 B가 다시 그 사람의 업종이나 사용 형태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편법 관련한 계약성 내용 특약 사례 자료도 한번 보고 싶어요. 현생의 창고 시설이라던가 데시벨 축소 신고 등이요. 네. 직원 수수료 배분이 궁금합니다. 네네. 직원들 수수료 배분이 시작은 50%부터 시작합니다. 저희도. 네. 그리고
실력되고 능력 있는 분들은 올려드립니다. 다 당연히 올려드려야죠. 오픈할 능력되고 혼자 앞가림 하실 분 있으면 똑같이 대우해주면 당연히 나가시니까. 근데 뭐 수수료만 올려준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내부적으로 이런 대우도 좀 올려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제 경험상. 저도 10년 동안 많이 채용도 해봤지만요. 네. 아닙니다. 도로는 기부 체납으로 구유지가 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도로대장에 등재를 시키고 제 개인 소유로 남습니다. 그래서 사도 개설이라고 봐야죠. 네네. 그래서 요즘 허가를 받을 때 저렇게 도로들을 개설되는 경우엔 다 시 도로대장에 등재를 시키게끔 해요.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허가를 안 내줍니다. 그래서 사도 내가 도로 지분이 없어도 그 사도를 통행하는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이후 강의에서 제가 자세히 알려드릴 내용 중 하나입니다. 아, 매물 접수장이요? 그거는 따로 제가 쓰는 게 없습니다. 매물 접수는 제가 따로 없습니다. 그냥 이게 그냥 노트에 그냥 수첩에다 하고 그냥 이제 바로바로 촬영해서 저는 이제 홈페이지에 올려서 보시면 저희 홈페이지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거의 뭐 여기가 다 그냥 매물 노트장이에요. 저는 거의 제가 중개하고 싶은 물건들은 다 가기 때문에 이게 저희 광고하는 홈페이지이자 저희 매물 노트장이자 안 간 것들은 제가 따로 제 개인 톡에다 이렇게 딱 해놓습니다. 네. 저희가 PPT 그대로 드리지는 못해요. 네. 그래서 어, 네네네. 그럼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제안서 매물 브리핑할 때 쓰는 제안서 있습니다. 같이 작성해보는 실습할 겁니다. 그래서 공장 중개는 제가 봤을 때 열심히 하면은 피드백이 빠른 것 같아요. 임대 시장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네네. 자, 그럼 더 없으시면 있나요? 사무실 위치 입지. 네, 마지막으로 사무실 위치 입지는요. 제가 정규 강의 분들 말씀드리려고 따로 무료 강의 때 말씀 안 드렸거든요. 아직 저희 사무실 위치를 빗대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뭐 물론 지역마다 다 다르지만요. 기본적으로 주변에 먹거리가 많아야 됩니다. 주변에 많은 게 좋아요. 이렇게 파란 지붕이 많은 게 좋고 이제 주거지에서 이렇게 가는 통로에 있는 게 좋아요. 여기 운정이 도시잖아요. 도시에서 고속도로 타러 가는 길목이라든지, 이 도시에 있는 사람이 공장으로 있는 지역으로 나간다든지, 이런 길목이 좋고, 그리고 어느 정도 골목 배우가 있는 게 좋아요. 제 사무실이 여기거든요. 그럼 저의 배우는 이 뒤에 골목이에요. 이 뒤에 골목에 있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길목인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배우지대 주변에 많아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주거지에서 통하는 그런 길목에 있으면 좋고, 세 번째로는 이런 골목 배우. 그럼 이 라인에 있는 건 좀 쉽게 가져가거든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번씩은 나오니까. 이런 골목 배우가 있는 게 좋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보시면 되고, 산업단지 안에 아예 들어가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비추고요. 이런 땅들이 좀 있는 개별 입지에서 해야 앞으로 개발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접하기가 더 쉽거든요. 그래서 근데 산업단지가 안 좋다는 게 아니에요. 산업단지랑 개별 입지랑 둘 다 할 수 있는 입지가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네, 한 가지 더 이렇게 예를 들어 이런 식당들이 모여 있거나 한 곳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 사람들이 다 밥도 먹으러 오고 하니까 이렇게 뭔가 그 지역에 밥집이나 이런 게 형성되어 있다. 그럼 그런 것도 좋은 곳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공장 사람들이 그쪽에 밥 먹거나 커피 마시거나 스크린 골프 치러 오니까 그런 것도 좋은 입지입니다. 자, 그럼 질문도 다 받았으니까요. 오늘 강의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집에서 와이프가 기다리니까 사랑하는 와이프 만나러 가겠습니다.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 네, 카페에 후기 많이 남겨주세요. 네, 감사합니다.